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저희들 그 박정희 정부 유신하다 끝났죠? 자, 뒤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이어서 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제가 빠르게만 해볼게요. 자, 박정희 정부, 자, 쭉 갑니다. 자, 첫 번째, 61년부터 63년까지는 군정. 됐죠? 자, 그래서, 군정에서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되는 거. 그 다음에 63년부터 67년까지 5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했어요. 65년.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박정희 3공화국의 가장 핵심 년이 뭐라고요? 65년이에요. 그래서 65년에 한일협정 체결, 그리고 베트남 파병.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97년 6대 대통령에 다시 당선이 돼요. 자, 그리고 나면 67년부터 71년까지가 6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죠. 아, 나 이거 찾고 있었다. 자, 그래서, 자, 71년까지. 됐죠? 그리고 나면 71년부터 이제 7대 대통령, 71년에 7대 대통령 선거인데, 여기에 박정희가 나갈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5대를 했고 6대를 했잖아. 그러니까 4년 중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69년에 또 개헌에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 69년 6차 개헌, 삼선금지 조항만 삭제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버리고 3선까지는 독재가 아니에요. 기억나세요? 4선이 독재지. 그래서 3선 금지 조항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71년 7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야당 후보 김대중한테 혼난다 그랬잖아. 여기까지 기억나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에서 이승만 했던 거랑 상황이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이승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쓰지 않을게요. 쓰면 시간 가니까. 그리고 이거 앞에서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내가 또 하는 거야. 48년에서 52년까지 1대 대통령. 그러면 52년부터 56년까지 2대 대통령. 그러면 56년 3대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그래서 54년 개헌을 하죠. 그게 2차 개헌, 4.4 5.2. 그리고 3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혼나잖아. 그래서 억지로 당선이 됐는데 신익희가 죽으면서.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였어요? 독재 강화지. 그리고 이승만 정권 말기적 현상, 독재 정권 강화 3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연도는 몰라도 돼. 시기만 기억하면 돼. 그 3개 사건이 뭐였죠? 진부당 사건, 보안법 파동, 그리고 경향신문 폐간. 기억하십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박정희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71년 7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러니까 야당 후보 김대중한테 혼나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독재 정권의 강화, 유신으로 가는 거야. 됐죠? 그런데 유신에서 주의사항은 지난 시간에 여기가 지난 시간 마지막 얘기야. 그래서 유신에서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면 박정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경제성장 반공인데 박정희가 통일을 말하는 시간이 한 번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라고요? 바로 유신 넘어갈 때야. 그래서 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에 전 세계가 동서화해의 무드. 그러니까 냉전의 완화. 그러니까 대탕트 시대가 된다고. 그런데 한반도에서만 전쟁이 난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긴장 고조를 언제까지 해? 그래서 정반대로 가는 거야. 이번에는 유신으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통일을 위해서야. 이해됐죠?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유신헌법 발표하고,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은 우리는 통일로 가는 과도기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여러분들이 국민의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인 저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세요. 이게 유신의 논리라 그랬잖아. 그래서 유신헌법이 채택되고 나면 이게 국민투표 과정도 거쳐요. 됐죠? 네. 그 다음. 자, 그리고, 자, 이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기구 이름이 뭐라고요? 통일주체국민회의. 이거 여러분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이 자료가 나오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야? 1970년대 유신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됐죠? 네, 그래서 뭐라고요? 반공회의가 아니야. 무슨 회의라고요? 통일주체국민회의야. 자, 여기서 대통령은 간선으로 뽑아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간접선거니까 뭐 계속 당선될 수 있는 거지. 자, 거기다가 임기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임기 6년이야. 대통령의 임기 제가 좀 이따 정리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봐봐요. 4, 4, 4. 그리고 5, 또 4, 4. 당신 혼자 뭐해? 그러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1대 대통령, 2대 대통령, 3대 4. 근데 왜 그 장면 내각 때 대통령 있다 그랬잖아. 그게 누구라고요? 네, 윤보선. 근데 윤보선만 5년. 그리고 그 다음에 쭉 4년. 그리고 유신으로 넘어왔죠? 그러면 유신부터가 6년. 돼요? 그 다음에 좀 이따 갈 건데 8차 개헌.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5호 공화국 때는 임기가 7년이야. 됐죠? 그리고 오늘날은 몇 년이에요?
5년. 되셨죠? 그래서 5년 단임제죠.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자, 그래서 임기가 6년이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없애냐면 중임 제한을 없애요. 중임 제한 자체가 없는 거야. 처음부터.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6년 두 번까지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3번은 못 해. 이걸 없애는 거야. 당신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대통령 한번 해봐.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10년이야. 그러니까 요거 12년으로 잡아봐야 금방 문제되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구집권이 가능한 거예요. 영원히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다음 긴급조치권. 이 긴급조치권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에 이제 뒤에 가서 자료도 잠깐 봐드릴 건데 이 긴급조치권 때문에 헌정의 중단 상태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헌법을 오히려 위배할 수 있는 거의 뭐 최상위법이야. 그런데 이 긴급조치를 누가 발표할 수 있다? 대통령이 발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게 유신헌법의 특징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어요. 유신헌법에서.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 해상권을 갖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더 끝내주는 건 뭐냐면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또 따로 임명을 해요. 됐죠? 황당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자료에 나오면 아셔야 돼요. 제가 적어볼게요. 이걸 유신정우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민회의에서 뽑히는 국회의원은 3분의 2야. 그럼 3분의 1은 어디서 뽑히느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뽑듯이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을 뽑는 거야. 그러니까 유신 시기에는 보세요. 일단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국회의원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유신정우에서 뽑히는 게 3분의 1이야. 그러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3분의 2 이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확보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해됐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의 3분의 1도 지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결정적인 게 사실은 법관임명권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법부 독립의 원칙이 위배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정부랑 입법부는 이렇게 연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부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각 책임제라고도 하고 대통령 중심제라고도 하잖아. 그죠? 그런데 사법부는 항상 독립돼 있어야 돼. 이게 사법부 독립의 원칙이죠. 근데 법관을 이제 매년 누가 임명하냐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정부에게 비협조적인 재판을 하는 만약에 판사가 있잖아? 그러면 다음번에 법관 임명할 때 임명을 안 해버리면 되는 거야. 아웃시키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사법부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권력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법관 임명권도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2년에 대통령 선거, 8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독자 출마해요. 혼자 출마해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99.9%로 당선돼요. 됐죠? 100%가 어딨어. 민주주의에서. 그죠? 무슨 공산당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무효표 2개가 나와요. 그래서 99.9%로 8대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럼 이제 임기 몇 년? 6년이지. 왜냐면 유신헌법이니까. 이해됐죠? 자, 그 다음 갈게요. 그리고 나면 이제 73년에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게 70년대 유신체제 반대운동의 얘가 가장 대표거든요. 그래서 얘 때문에 발표되는 게 긴급조치 1호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긴급조치 1호를 제 원문을 제가 잠깐 볼 건데 원사료를 잠깐 볼 건데 긴급조치 1호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개헌을 청원하거나 논의하는 것 자체도 다 금지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지금 현재 뭐예요? 7차 유신헌법이죠. 그러니까 유신헌법의 개헌에 대해서는 입 밖에 내서는 안 돼. 이해됐죠? 자, 이게 뭐다? 긴급조치 1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네, 좀 이따가 원사료도 잠깐 볼게요. 자, 그리고 연속으로 터지는 사건이 민청학년 사건과 인혁당 재건의 사건이에요. 됐죠? 근데 얘는 유신체제 반대운동인데 그냥 가볍게만 보고 가시죠.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자, 민청학년 사건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총련을 생각하면 돼요. 한국총학생연합회. 이걸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 민청학년을 만들려고 했던 이제 주동자들을 잡아서 체포한 사건이야. 이게 민청학년 사건이야. 그런데 이 사건이 더 커져요. 왜 더 커지냐면 그 배후에 인혁당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혁당의 지령을 받았다는 거지. 그럼 인혁당은 뭐냐? 그러니까 종북단체야. 간첩들이라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2차 인혁당 사건, 인혁당 재건의 사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배후에 인혁당 인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국제적으로도 되게 유명한 사건이야. 그래서 민청학년 인혁당 관련자들을 8명을 그러니까
재판 끝나고 18시간 만에 사형을 그냥 집행해버려요. 됐죠? 이 유명한 사법살인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건이야. 됐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다시 판결을 내려요. 무죄로. 됐죠? 대법원에 다시 판결이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사실 이제 몇 년 전에 대선 때 그러니까 이제 대선 후보들한테 역사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모 후보한테 질문을 한 거야. 그래서 역사인식을 물어보려고 인혁당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그때 모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인혁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개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이 판결을 했고 나중에 이 판결이 잘못됐다 해서 다시 판결을 했잖아. 저 좀 보세요.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은 몇 개인 거야? 1개인 거지. 최종 판결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판결이 2개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게 이제 굉장히 뜨거운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뭐 인혁당 사건은 막 오른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검색, 그러니까 검색어 1위를 보면서 무슨 말인지를 모른 거야. 왜냐면 인혁당 사건이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선 기간에 이제 근현대사와 관련된 서적들이 실제로 교보문고, 그 다음에 예스24시 이런 데서 사실은 뭐 출판 순위로도 막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 사이에서 야, 우리가 이제 현대사를 너무 모른다. 그럼 이제 인혁당 사건이 막 이렇게 그 TV 토론하면서, 그게 TV 토론이었거든요. TV 토론하면서 막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러고 저쪽에서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러는데 그걸 듣는 시청자들이 무슨 말인지 말을 못 알아들은 거야. 그게 이제 그 인혁당 사건이야. 이해됐죠? 그럼 이제 결론 갈게요. 제가 왜 시험에 안 나올 거라는지 이해가 되시죠? 됐죠? 그게 시험에 안 나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세요. 자, 그 다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출제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출제로 들어갔어. 그러면 내가 인혁당 사건을 못 내겠어요? 내지? 그렇죠. 내면 내는 거지. 맞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뭘로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내는데 문제가 그게 아니고요. 인혁당 사건이나 민청년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출제자가 문제를 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역사적 사건 중에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사건들 중에 시험에 내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유신체제 반대운동 중에선 기출문제가 그래서 얘밖에 없는 거야. 누구밖에 없냐면 3.1 민주구국선언밖에 없어. 기출문제가.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출제자 입장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령 사건은 예를 들어 자료를 제시하기가 참 어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건의 개요 전체를 설명하든가 안 그러면 신문 기사 내용 같은 걸 따와야 돼. 그런데 3.1 민주구국선언은 이게 뭐냐면 유신체제 반대운동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명동성당에 모여서 이게 이제 어디서 하냐면 명동성당에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동성당에 모여서 제야 인사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함석헌, 김대중, 그 다음에 윤보선 뭐 이런 인물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서 이제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선언문을 낭독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딱 민주 3.1, 좀 이따 제가 직접 볼게요. 자, 3.1 민주구국선언이라고 하는 얘는 사료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내기에 사실은 굉장히 편한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자, 이 사건들보다는 유신체제 반대운동에서는 3.1 민주구국선언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78년입니다. 자, 78년이 되면 자, 가볼게요. 자, 72년에 그러니까 박정희가 8대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럼 임기가 몇 년? 유신에선 몇 년? 네, 6년. 그러니까 72년에서 78년까지. 됐죠? 이게 8대 대통령 임기지. 자, 그러면 78년엔 뭘 해야 돼요? 9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9대 대통령 선거도 독자 출마해서,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당선됩니다. 그러면 이제 9대 대통령이 당선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박정희는요,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군정 3년 빼고도 5대, 6대, 7대, 8대, 9대죠. 9대. 그런데 이 마지막 9대는 임기를 못 채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YH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요 79년이 아주 격동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79년으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79년에 이제 터지는 사건이 일단 첫 번째. 그 유신의 종말을 앞당기는 게 역사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참 이게 아이러니라 그러는데 사실은 박정희의 성장 위주의 정책, 그러니까 수출 지향의 성장 위주의 정책에 가장 큰 업적을 세웠던 천병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누나들이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공들이야, 여공들. 그러니까 여공들이 수출의 가장 역군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유신체제가
그 여공 사건 때문에 무너져요. 이 사건이 뭐냐면 YH 사건이야.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YH 사건이 뭔지를 해볼게요. 그 YH 무역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회사가 좀 나중에는 커지는데, 원래는 이게 뭐에서 출발하냐면, 원래는 이게 가발 공장에서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YH 무역이라고 해서 좀 이게 커지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게 되게 많았냐면, 여러분 지금은 안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많이 좋아졌고, 이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때는요, 소위 말하는 그 나쁜 사용주들이 이런 짓거리를 되게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다니는 이렇게 여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월급을 밀려요. 그러니까 월급을 계속 밀리는 거야. 그래서 1년, 2년 이렇게 밀려. 그런 다음에 부도를 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사라지는 거지. 그런데 그 여러분들은 월급 밀린다는 거 이해 안 되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뻔히 알면서도 밀려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내가 월급날이 10일이잖아? 그러면 사용주가 그 전부터 그 전달 말이 되면 약을 치고 다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힘들다. 우리 회사가 힘들다. 뭐 예를 들어 우리 학원 힘들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뭐 그러나 선생님들 월급은 뭐 문제 없으니까 뭐 너무 뭐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해. 그러면 이제 10일 날 월급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근데 걱정하지 마셔라. 내가 이제 해결할 테니까 동요하지 말고 열심히 해달라. 우리 잘해보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밀려서 어떻게 되냐면, 한 20일쯤에 월급을 주는 거야. 됐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 회사가 어려운 상태에서, 그럼 그 다음번 월급은 20일 만에 줘야 되지? 그게 될 것 같아? 앞에서도 힘들어서 못 줬는데? 그러니까 어느새 월급 날짜가 20일이 되는 거야. 그리고 좀 이따 보면 또 10일이 밀려서 30일에 줘요. 30일에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밀려서 10일 날 받잖아? 그러면 이러면서 한 달이 밀린 거야. 사실은. 똑같이 10일 날 받았지만. 그럼 이렇게 3개월이 밀리고 6개월이 밀리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는 그만두지 못하는 거야. 늪에 빠지는 거야. 왜냐면 그만두면 월급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만두더라도 월급을 받고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야겠다는 1년 때문에 이번에는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밀리게 돼요. 그리고 1년, 2년 이렇게만 밀리는 거야. 근데 옛날에 이 나쁜 놈들이 무슨 짓을 많이 했냐면, 잘 봐요.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이제 우리 공장에 예를 들어 여공들이야. 그러면, 죄송해요. 네, 자, 어디다 대고 여공이니? 자, 어쨌건, 얘예요. 자, 근데, 그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뭐 1년 내지 2년 각자 조금씩 다르게 밀려 있겠지.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딱 부도를 내요. 그러면 체불 임금에 대한 법적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 안 되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그걸 정부에서 다 묵인해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그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인데, 그럼 당신들 월급 뭐 1년치 2년치를 내가 다 안 줘도 되는 거면 내가 그렇게 해서 얻은 금액만 얼마야? 그러면은 그리고 딱 부도를 내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근데 여기 계속 있겠지.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가요. 그래서 이제 유럽 여행 뭐 이렇게 한 6개월, 1년 이렇게 좀 이제 좀 쉬다가 그러다 돌아와. 그런 다음에 회사를 또 만들어요. 뭐만 헷갈리면 안 되면 되냐면, 헷갈리지 않으면 되냐면, YH였지? 또 YH만 안 하면 되죠. 이번에는 YB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다가 그 짓을 하는 거야. 그 이제 이런 나쁜 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YH 무역 사건이라는 게 바로 이런 사건이야. 그러니까 여공들이, 그리고 이 사람 분명히 임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이게 되게 악의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막 이렇게 데모를 한 거야. 그랬더니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 야, 니네 왜 데모해? 빨갱이야? 그러고서 어떻게 하냐면, 데모를 진압한 거야. 그러니까 여공이 무슨 힘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제1야당이 신민당이거든요. 그래서 제1야당 점거농성에 들어간 거야. 그게 뭐냐면, 그 일을 YH 사건이라 그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YH의 여공들이, 왜냐면 데모를 하면 진압을 해버리니까,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러니까 제1야당 당사로 간 거야. 왜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정부 때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민주노총 그 누구예요? 그 무슨 총무인가요? 그분이 조계사로 들어갔잖아.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 바깥에서 기다렸잖아. 그래 나와라.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 조계사 들어갈 거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막 여러분들이 그래도 들어가면 안 되지. 기다려야지 막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아까 명동성당도 그렇고 조계사도 그렇고 제1야당 같은 데는 실제로 공권력이 투입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종교적인 곳은 사실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이건 외부에 있는 정치적인 것들이 미치지 않는 성스러운 영역이라고 그냥 관례상 놔두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치해법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잘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제1야당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제1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어디 소속이야? 입법부 소속이지. 근데 행정부의 수반은 누구야? 대통령이잖아. 그러면 행정권을 발동하면 대통령이 발동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서 보이기에는 이게 야당 탄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제1야당의 특히 당사 같은 데는 공권력을 잘 투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지. 그런데 당시 이제 시민당, 그러니까 제1야당 시민당 당사에서 YH 여공들이 막 데모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박정희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야 저거 다 끌어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공권력이 투입되고, 근데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야 지금 장소가? 시민당 당사 아니야. 그러면 제1야당의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막 경찰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여기 당신은 지금 여기 어딘지 알고 들어오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여기 뭐 대모하는 것 때문에 지금 데려달라니까 비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못 들어온다. 그랬더니 비켜 그러면서 고무집행 방해야. 그러고선 그냥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민당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직자, 그다음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도 일부 사실 이 과정에서 몸싸움 과정에서 또 부상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그냥 밀고 들어와서 여공들을 다 그냥 끌고 나가버린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근데 당시에 노조위원장이었던 김경숙 같은 경우에는 2층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근데 이제 양측의 얘기가 다른 게 정부 측 얘기는 뭐였냐면 우린 상관없다야. 자기가 창문으로 도망가려다 떨어져 죽었다고. 그다음에 당시에 YH의 그러니까 노동자들 얘기는 뭐냐면 이 과잉 진압이 사실 이런 불상사를 불렀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 이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 YH 사건이라 그래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당시에 김영삼이 제1야당 신민당 총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그러니까 미국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봐라. 지금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이거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민주주의는 없다요. 그리고 미국은 도대체 언제까지 한국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구경만 할 거냐. 미국 정부가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한국 상황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미국의 언론사와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미국의 언론에 나가면서 이 문제가 또 커진 거야. 그래서 당시에 자, 대통령 박정희가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1야당의 총재죠.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해 보면은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제1야당의 총재를 국회에서 영구 제명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돼요. 됐죠?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김영삼 국회 영구 제명 사건이라고 해요.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크게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돼. 그런데 이 부망쟁,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망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망쟁은 어떻게 처리할 거니를 놓고 사실은 권력 내부에서 갈등이 폭발하게 돼요. 자, 이 사건이 바로 유신을 종말시키는 11.6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셨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에요. 됐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영상도 잠깐 10월 26일의 상황을 좀 잠깐 보여드렸죠. 그러면 그 11.6 사태의 주인공이 되는 3명을 제가 잠깐만 써볼게요. 첫 번째, 자, 대통령 박정희죠. 그래서 그때 뭐 제 기록 그 영상도 좀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3명의 사진을 꺼내놓고 사실은 뭐였죠? 그때 드라마가? 뭐 하여튼 뭐 그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 박정희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 장관.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장관이 당시에 김재규예요. 김재규. 근데 앞에서도 제가 좀 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오늘날 박정희 정치를 뭐라 그러냐면 일명 정보 정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기형적이죠. 그러니까 항상 제2인자는 정보를 꽉 잡고 있는 중앙정보부 장관이야. 그러니까 국무회의상 뭐 서열 뭐 이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런데 박정희는 특징이 뭐냐면 절대 2인자를 안 키워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우리가 박정희 시대 2인자를 중앙정보부 장관이라 그러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중앙정보부 장관의 대표가 김종필이죠. 근데 김종필 같은 경우에 나중에 철저하게 정책으로 매장을 시켜요. 그래서 정치를 못하게 만들어. 이게 박정희 정치 특징이야. 그러니까 절대 2인자를 안 만들어. 그래서 71년 7대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고전한다 그랬잖아. 그때 박정희가 뭐라 그랬냐면 연설에 나와서 이게 아예 중앙정보부가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정희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워낙 그 김대중이 야당 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번만 대통령을 하고 조국의 근대화를 완성시키고 민족 중흥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안보의 위기상 속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면서 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내가 반드시 2인자를 키울 거라 그래요. 이건 실제로 공식적인 연설에 다 남아있는 거야. 됐죠? 근데 그 말을 그러면 왜 했냐? 국민들이 다 아는 거야. 박정희는 2인자를 안 키운다는 걸. 그래서 사실은 김종필이 그렇게 제거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유명한 게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러니까 그 회고록 쓴 사람 있잖아요. 중앙정보 장관. 그래서 유럽에서 사실은 뭐 이제 공항에서 사실은 실종돼서 뭐 이렇게 죽임당한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억측을 낳았던 그 인물 있죠. 생각났다. 김형욱.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산 돈가스라고 불리었던, 그러니까 왜 남산 돈가스냐면 분위기가 뭐야 이게. 자, 그래서 뭐 네가 돈가스 말할 입장이 아닌데 뭐 이런 거야. 자, 그런데 몸무게가 100kg가 넘어요. 전 100kg까지는 안 돼요. 100kg 한참 안 돼. 근데 이제 남산 돈가스, 그래서 김영욱. 그러니까 이제 김영욱 같은 경우도 보면 나중에 철저하게 사실은 배제당하고, 그래서 사실은 섭섭함 때문에 미국으로 날아가서 미국 의회까지 직접 증인으로 출두해서 당시 박정희 정부의 비리, 그 다음에 김대중 납치 사건 이런 거 다 폭로하는 거야. 그리고 회고록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박정희와 대립각을 세웠던 중앙정보부 장관.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냐면 이후락이에요. 이후락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7.4 남북공동성명 때 중앙정보부 장관으로서 평양의 비밀리에 들어가서 북한을 만났던, 그게 이제 이후락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후락 이제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김재규예요. 됐죠? 그 이제 당시에 중앙정보부 장관이야. 그런데 이 유신체제 말기가 되면은요, 그러니까 8월 15일 광복절 행사를 기해서, 광복절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광복절에 대통령이 하는 연설부터 시작해서 그 행사가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도 되게 4대 국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실은 유경수 여사가 사실은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총탄이 날아오고 그 연설 중에 박정희 대통령은 단상 밑으로 숨었는데, 그러니까 엎드렸는데, 근데 옆에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가 사실은 총을 맞고 죽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대통령 경호실이 굉장히 강화가 돼요. 그러면서 당시에 대통령 경호실장이 누구냐면 차지철이야. 지난번에 제가 잠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승만 독재가 낳은 가장 기형적 인간이 이기붕이라면 박정희 유신체제가 낳은 가장 기형적 인간은 차지철이야. 근데 차지철이 했던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날 영상에서 제일 먼저 이 단어부터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 안 나셔도 돼요. 제가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차지철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각하가 곧 국가다야. 야, 이 문장 하나로 차지철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설명되는 거야. 뭐라고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대한민국이야. 이 얘기예요. 이해됐죠? 이게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이야.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요 문장 하나로 다 나오죠. 그런데 11.6 사태를 11.6 사태를 한다. 이 부망쟁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는 걸 놓고 이 권력의 핵심부 3명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차지철은 당시에 강경파야. 그리고 중앙정보부 장관 김재규는 온건파예요. 그러니까 부망쟁에 대한 시위 진압과 관련해서 당시에 중앙정보부의 보고는 뭐였냐면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있는 시위가 너무나 대규모고 그 다음에 이건 다른 지역으로 번질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외국과 인터뷰 정도로 사실은 제1야당의 총재를 국회에서 영구제명을 시키는 건 너무 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각하 사실은 이 결정은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앙정보부의 판단이야. 그런데 이 대통령 경호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 경호실장이라는 게 뭐야? 아니 경호실의 책임자잖아. 근데 경호실의 책임자는 경호 업무만 잘하면 되잖아. 그런데 문제는 차지철이 이제 많이 오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지철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런 보고 중에 이제 끼어들어서 각하 그러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말 한 번 들어주면 그러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여기저기서 다 들고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무식한 것들이. 그래서 각하 저에게 맡겨달라는 거야. 이 새 가슴이라서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제가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의 킬링필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차지철이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킬링필드 뭔지 아세요? 400만을 학살했던 공산정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400만을 학살했던 그 유명한 사건. 그게 지금의 캄보디아. 그게 킬링필드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캄보디아 인구가 지금도 여러분 캄보디아 인구 얼마 안 돼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앙코르와트 사원이라는, 가보셨어요? 나중에 거기 한번 가세요. 그 앙코르와트 사원으로 먹고 살잖아요. 캄보디아 전 국민이. 근데 어쨌건, 이제 이게 차지철이야. 그러면서 이제 둘이 계속 갈등을 빚었던 거지. 근데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장관 김재규 입장에선, 그래, 끼어들지 말라는 거지. 너의 업무가 아니잖아. 그냥 끼어들지 마. 그러면 이제 뭐, 넌 세간스를 해서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는 원래 형동생 사이야. 원래 고향 후배고요. 그러니까, 차지철이 4살 어려요. 그냥 김재규가 4살 많고. 그런데 그냥 형동생 하는 사이인데, 그래서 세간스를 해서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다가 마지막 사건이 터진 게 10월 26일이에요. 그리고 그날 그 궁정동 파티석상.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을 좀 잠깐 보여드렸죠. 그래서 궁정동 파티석상에 마지막, 그러니까 자리 배치가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여러분 그 자리가 5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방송에서는 5명을 다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 장관 김재규,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 그리고 건너편에는 웬 여대생이 와 있었어요. 근데 이 여대생은 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대학 등록금이나 뭐 취업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 관심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5명이 마지막 10월 26일 궁정동 만찬 자리, 그 자리의 마지막 인물들이에요. 됐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둘이 또 붙은 거야. 그리고 사건은 부망쟁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망쟁에 대한 또 이제 중앙정보부 장관 김재규 얘기를 하는 거죠. 각각 다시 한번 그 결정은 보류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차지철이 또 끼어든 거야. 그래서 새가슴에서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각각 저에게 맡겨달라는 거야. 그래서 넌 빠지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제 막 티격태격 하다가 김재규가 어떻게 하냐면 중앙정보부 장관 김재규가 그 자리에서 총을 뽑아요. 그랬더니 그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이 뭐라 그러냐면 쏘라 그래 빨리. 군인이 총을 쐈는데 아니 총을 뽑았는데 쏴야 될 거 아니야. 쏴. 그래서 넌 새가슴이라서 안 돼. 그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혼나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옆에 지금 여대생도 있는,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혼나는 거야. 그러고선 이제 중앙정보부 장관 김재규가 총을 그 자리에서 집어넣고 나가요. 근데 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김재규가 딱 50분 있다 다시 들어와. 근데 그래서 이 사건이 되게 미스테리한 사건인데요. 딱 50분 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총집에서 총을 꺼내서 차지철을 향해서 이 버러지 같은 놈, 넌 살아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머리에다가 그냥 방아쇠를 당겨요. 그러면서 이제 차지철이 머리에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차지철은 즉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선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일시에 대통령 경호실 요원들을 제압을 해요. 그리고 그다음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쏘죠.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피해요. 근데 이제 어깨를 맞아. 그리고 이제 화장실 쪽으로 피신하는데 근데 이 중앙정보부 장관 김재규가 여기서 이제 뭐 모든 건 결정된 거잖아. 끝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따라가서 마지막 이제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죽는 이 마지막 16 사태야. 되셨죠? 자, 이렇게 이제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16 사태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좀 특이한 사건이죠. 보세요. 그러니까 권력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들이 일거에 사라진 사건이야. 이게 일거에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 오늘날도 사실은 이게 뭐 시험에 나올 만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어차피 우리 야사니까 자, 야사 특강이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이 11.6 사태는요, 계획되었는지 계획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오늘날도 좀 논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이 참,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지. 그래서 일명 이게 무슨 얘기까지 있냐면, CIA 개입설까지 있는 거야. 왜냐면 당시에 미국 정부는 이제 지미 카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대북 화해,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 시기였는데,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만, 한반도에서만 전쟁이 고조되는 분위기야. 거기에다가 지금 박정희가 여러분 한국형 미사일 개발 들어보셨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멈추란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소설, 영화, 한국형 미사일, 그게 핵 개발이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먼저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바로 요때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미 정부와 갈등이 막 고조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겨울공화국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장관 김재규가 혼자 독단적으로 이 사건을 과연 할 수 있었냐. 누군가 뒤에 뭔가 배우가 있지 않았냐. 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억측들이 오늘날도 존재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정말 어이없는 건 뭐냐면 김재규가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되게 어리버리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 그러니까 군대 총통수권자
합참의장이었던 정승화. 그러니까 정승화 합참의장이에요. 그래서 합참의장에게 그냥 체포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죽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러고서 이제 정승화 차에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서 군대 비상령을 내리고 뭐 이렇게 하자. 근데 정승화가 김재규 보니까 이상한 거야. 몸에 피도 좀 묻어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지휘 그걸 안 갖고 나왔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정승화 그럼 이제 남산으로 들어가자. 그러면서 이제 남산 6번으로 그냥 들어가고 그다음에 김재규는 따라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체포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그냥 체포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 김재규의 11.6 사태가 정말 계획된 거냐 아니면 우발적이었냐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사건은 좀 특이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당시의 권력의 가장 핵심의 3명이 다 사라진 거야. 봐봐요.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차이철도 죽었죠. 그런데 그 범인이 김재규인 거야. 중앙정보부 장관. 그러니까 김재규는 지금 현재 체포돼서 범인으로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아주 묘한 거야. 권력의 핵심 3명이 다 사라졌어. 자, 이게 뭐냐면 11.6 사태야.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자, 대통령을 다시 뽑는데 그게 최규하 대통령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5대, 6대, 7대, 8대, 9대가 박정희고 10대 대통령이 최규하야. 그러니까 통일제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굉장히 여러 번 뽑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12.12 사태가 터져요. 자, 그러면서 자, 이걸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군부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전두환과 그 전두환의 프렌드들. 그러니까 6.4 11기 동기들. 그래서 이전에 군사 정권이죠. 군부 정권이지. 그래서 뉴 군부. 그래서 신군부라고 표현을 해요. 됐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11.6 사태 이후에 12.12 사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랑 정말 비슷하냐면 제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갈게요. 시험에 나올 만한 얘기는 아니니까. 실제로는 5.16 군사정변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전두환은 박정희가 했던 5.16 군사정변을 진짜 판박이처럼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11.6 사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서거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당시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이었어요. 계엄사령관.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보를 틀어잡고 있는 군대가 2군데가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중앙정보부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일반적인 이제 정보는 기밀, 이거는 다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의 기밀만 장악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 그게 뭐냐면 기무사야. 그러니까 당시에 기무사 사령관이 전두환이에요. 근데 그 6.4 11기 동기 중에 가장 성적도 뛰어났고 그 다음에 항상 승진도 가장 빨랐어. 그러니까 전체 동기 중에. 그러니까 6.4 11기 중에는 아주 특별했던 사람이야. 자, 어쨌건 전두환이 당시에 기무사 사령관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뭐로 임명되냐면 이 12.6 사태에 대한 합동수사본부장이 돼요. 합동수사본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이 이 사건을 쭉 조사하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전두환이 사실 너무 많은 걸 알게 되지. 왜냐면 여기 지금 조사 대상들이 다 권력 핵심들이잖아.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 장관이 사실은 지금 피의자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래 기무사 사령관으로서 군사기밀은 장악하고 있었는데 중앙정보부의 여러 가지 것들까지 다 알게 되죠. 이런 과정 속에서 당시에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와 갈등이 벌어져요. 그래서 10월, 그러니까 12월 12일을 기해서 이제 전두환이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이게 12.12 사태야. 그래서 정승화를 잡아 넣었는데 이거 어떻게 넣냐면 실제로 이제 11.6 사태가 터질 때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장관 김재규가 그러니까 합참의장 정승화를 불러요. 이쪽으로 와달라고. 그래서 12.12 사태가 일어나는 그 바로 그러니까 그 궁정동 그때 잠깐 보셨잖아요. 궁정동 그 바로 옆에 정승화가 막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두환이 정승화를 어떻게 잡아놓냐면 그러니까 정승화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공범인 것 같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정격 그러니까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체포한 거예요. 됐죠? 이러면서 이제 군권을 장악했던 사건이 12.12 사태야. 그러니까 5.16 군사정변이랑 비슷한 게 5.16 군사정변 때도 보면 박정희가 맨 처음에 혁명위원회 할 때 제일 위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투스타, 육군 소장이잖아. 그 위에 장도영이라고 중장이 있었어요, 중장. 그런데 이제 군정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박정희가 장도영을 제거해요. 그리고 이제 군권을 이제 잡으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군정으로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두환도, 그러니까 이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사실은 공범인 것 같다. 그리고 전격 체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이제부터 뭐 이제 군대 이동이라든가 이 모든 권한을 넘겨받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는데 이걸 뭐라 그런다? 12.12 사태라고 합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79년, 80년이요. 사건이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79년, 80년 사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 전에 제가 사료들 한번 빨리 봐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긴급조치 1호입니다. 자, 긴급조치 1호는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여기 두 번째 항목이에요. 두 번째. 자, 갑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모든 행위가 일체 금지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유언비어의 날조. 잠깐만요. 여기 뭔가 좀 가려진다. 거기 옆으로 조금만. 됐다. 자, 그래서, 자, 고마워요. 자, 그 다음. 아니다. 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유언비어 날조.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긴급조치 4호인데, 이건 민청왕령과 관련된 거야. 됐죠? 자, 결론으로 바로 갈게요. 자, 위 조치들을 위반한 자는, 또는 비방한 자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영장 없이도 체포되어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 또는 무기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영장 없이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거의 뭐라 그러냐면 헌정의 중단 상태라 그러는 거야.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긴급조치 9호입니다.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유언비어, 이제 사실 왜곡, 집회, 시위 또는 신문방송 이런 것들 하는 거 전체 다 안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집단적 정치 활동, 그러니까 시위를 한다거나 데모를 한다거나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돼.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위반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한다. 되셨죠? 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970년대 유신체제 반대운동의 얘가 가장 대표예요. 자, 3.1 민주구국선언인데 우리는 이 나라의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민주구국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다. 여러분 요거 쉽죠? 요거 나오면 바로 답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주면 귀염둥이가 되는 건데 얘가 안 나올 수도 있어. 되죠? 왜냐면 출제자가 갈릴 수도 있잖아. 왜냐면 민주국선이라고 여러 개 해버리니까. 되죠? 그럼 나머지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서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2조예요. 2조. 그러니까 그 독재 정권의 가장 핵심적 테마가 뭐냐면 경제개발이라는 게 명분이잖아. 그러니까 먹고 살게 해줄게. 가난이 지겹지도 않냐? 그러니까 입 다물어.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됐죠? 이게 2조에 그러니까 3.1 민주국선언의 얘가 핵심입니다. 자, 갑니다. 자, 경제입국의 구상과 자세에 대한, 이게 뭐예요? 경제개발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개발에 대한 얘기는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돼야 된다는 거야. 되셨죠? 이게 3.1 민주구국선언의 가장 핵심 문장이야. 됐죠? 이것만 눈도장 찍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70년대 유신체제 반대운동은요, 실제로는 그렇게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신체제 반대운동은.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사료 좀 봐드렸고요. 자, 그 다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9년에서 그 다음에 80년이 이제 사건이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되거든요. 해볼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심한 수업이니까 제가 이런저런 얘기 뭐 배경도 좀 해드리고 또 너무 또 이렇게만 하면 딱딱하니까 조금 더 뭐 배경도 해드리고 영상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최고로 자세히 나와봐야 나올 수 있는 게 순서 정도밖에 없어. 그리고 이거 순서만 나와도 사실은 문제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도 굉장히 많이 틀릴걸? 자, 그래서 순서 정도만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해 볼게요. 자, 12.12 사태, 그러니까 11.6 사태에서 12.12 사태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신군부. 그러니까 이게 6.4 11기들이 중심인데 원래는 여러분 군대에 불법 서클이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군대에 불법 서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회야. 그래서 이 신군부가 누구냐면 하나회 멤버들이야.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김복동, 정호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6.4 11기를 중심으로 한 하나회 멤버들인데 사실은
이 사람들을 다 누가 키워냈냐면 이게 전부 차지철의 작품이야. 그래서 차지철이 만들어냈던 군대 내에 소위 말하는 친위대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제 고 멤버들이 나중에 12.12 사태 권력을 탐하게 되는 거야. 됐죠? 자, 이러면서 이제 신군부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잖아. 그럼 이제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이제 유신이 끝나겠구나. 그 다음에 이 겨울공화국이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신헌법이 안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뭔가가 이상해. 그러니까 이제 이 권력 내부에 일어났던 일들은 국민들이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5월이 되면서 이제 국민들이 권력의 실체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11.6 사태 이후에 그 사건의 개요 과정을 TV에 나와서 계속 설명을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이야. 근데 전두환은 여러분 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보면 기억이 잘 나는 얼굴이야. 근데 전두환이 TV에 자꾸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5월에 중앙정보부 장관 서리에 취임을 해요.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권력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신도 안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돼요.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이 사건이 서울의 봄이고요. 자, 이 서울의 봄이 이제 터지자 5월 17일 날, 자,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해요. 계엄령. 그래서 5월 17일, 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 서울에 있었던 이 소요 사태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굉장히 많이 듣는 이제 얘기가 배후 세력이지, 배후 세력. 엄청 많이 듣죠? 중학생이 초를 들고 나와도 배후 세력이 있다 그러잖아. 그치? 그 초는 누가 사준 거니? 자, 저 좀 보세요. 그런데 여기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야. 그 배후 세력이 누구냐면 문익환 목사. 그 지난번 영상에 영화 배우 문성근 기억나세요? 그 문성근 씨의 친아버지예요. 아버지. 문익환 목사라고. 그런데 전 어릴 때 진짜 그분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걷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또 그냥 일반 교회 목사님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막 민주화 운동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 대학교 막 들어가고 그분이 그 대학로에 무슨 뭐 학생들 집회가 있었는데 그 문익환 목사님이 오셨어.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연설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막 보는데 와, 진짜 어린 나이에 대학교 1학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시절이 있었어요. 무슨 표도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 근데 이제 보니까 진짜 막 감동이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문익환 목사님 막 혼자 그 음성도 너무 좋고 막 너무 보고 싶었어. 그 문익환 목사님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연설이 끝나고 막 내려가는데 제가 막 따라가서 그 막 이렇게 그 옷자락 이렇게 막 잡아보고 그랬어요. 왜냐면 지나가는데 옷 이렇게 막 그 예수님 지나가면 이렇게 옷 이렇게 하듯이 저도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그래서 근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문익환 목사님, 그래서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책도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 책도 제가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뭐 히브리 민중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문익환 목사님이 쓰신 책들이 있어요. 그 책 막 수필집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근데 그분이 초등학교 때 자기가 글을 쓸 때 되게 좌절했던 경험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 소학교죠, 그 당시에는. 소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를 써오라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글을 되게 잘 쓰거든요. 근데 시를 써간 거야. 근데 옆에 짝꿍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짝꿍이랑 그 시 쓴 얘기를, 시 이제 숙제니까 시를 서로 갖고 와서 서로 보여준 거야. 그런데 자기 짝꿍이 문익환 목사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는 글 쓰는 자질이 없으니까 앞으로 글 쓰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서럽고 막 그래서 막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 글을 못 쓰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다 뭐 이렇게 글 쓸 때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짝꿍 되게 웃기죠. 근데 그 짝꿍이 더 유명한 사람이야. 짝꿍이 누군지 아세요? 윤동주야, 윤동주. 그래서 그럴만하지. 그래. 그럴만해.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윤동주 하니까 죽지 않았으면 문익환 목사 나이 동갑이죠, 동갑. 자, 계속 갈게요. 그런데 계엄령을 선포하고 여기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야. 그게 김대중과 문익환 목사야. 그래서 그걸 전격 체포해요. 됐죠? 자, 그리고 나면 그러고 나서 이게 5월 17일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5월 18일 날 전남대에서, 그러니까 김대중을 석방하고 그 다음에 계엄령을 철회해라 라는 시위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전남대 시위를 사실은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경이 투입되고 여기서 진짜 발포가 이루어져. 그래서 실제로 대학생이 데모를 하다가 총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던 광주 시민들이 아니 데모하는 학생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와서 정부가 진압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학생들 총을 쏘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광주 시민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리고 나면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은 제가 다음 시간에 요거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됐죠? 자, 그러면서 얘기를 조금 더 그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요 순서만 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이 군정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해방 이후에 현대사에 군정이 3번 있다 그랬죠. 45년에 48년이 미군정, 61년에서 63년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 다음에 80년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보위예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름이 길어서 그냥 국보위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됐죠? 자, 요 상태에서 잘 봐요. 이 상태에서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거야. 통일주국민회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은 이제 이걸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전두환은요, 대통령을 한 번 한 사람이 아니라 전두환은 대통령을 2번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전두환의 임기는 11대 대통령이 아니고 12대 대통령이야. 12대 대통령. 그러니까 좀 이따가 한 번 더 뽑혀. 됐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니? 뭔 소리니? 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군정 상황에서 최규하가 스스로 물러나고, 스스로 물러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외압에서 물러났겠지?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뽑은 거야. 그 11대 대통령이 전두환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되게 많이 뽑았던 거야. 앞에서 얘기했지만, 박정희가 5대, 6대, 7대는 국민의 직선으로 뽑히잖아요? 그럼 보세요. 8대, 9대 뽑혔죠. 그 다음에 10대가 최규하고요. 11대가 전두환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주 국민회의가 대통령을 4번 뽑은 거예요. 4번. 됐죠? 자, 계속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일주의 국민회의에서 11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 상태에서 헌법을 개정해요. 이게 7차 개헌이야. 7차 개헌. 그래서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개헌 과정 한꺼번에 싹 정리할게요. 이미 요번 주 프린트에 이미 제가 넣어놨죠. 다음 시간에 제가 개헌 과정 싹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런데 이게 7차 개헌인데 이것도 독재정권 연장 강화 관련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간선제입니다. 간선제. 그리고 임기는 7년이에요. 대신 단임이야. 한 번만 하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게 7차 개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충체육관에다가 그러니까 이 간선은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 선거인단이에요. 앞에서 이제 이런 얘기 좀 했는데 이제 마지막 간선 대통령이거든. 지금까지 말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간선 대통령들 몇 명이야? 몇 번 나온 거야? 해볼게요. 첫 번째 1대를 기억해야지. 1대 이승만은 직선이야 간선이야? 간선, 국회 간선 했잖아요. 그죠? 근데 2대부터는 아니야. 맞죠? 2대가 아니고 3대가 아니고 또 4대. 4대가 간선이잖아. 그게 윤보선이죠. 그러니까 장면내각 시절에. 맞죠? 네. 그래서 자, 2번 있죠. 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8대, 9대, 10대, 11대. 됐죠? 그러니까 6번. 그리고 지금 12대 대통령, 그러니까 12대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다시 전두환이 당선되는 거야. 되셨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뭐예요? 7번째지. 됐죠? 네. 그래서 간선. 그래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장충체육관에서 뽑혀요. 됐죠? 자, 그래서 이게 12대 대통령으로서 전두환의 임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이거와 관련해서 이게 몇 년 안 됐죠? 한 2, 3년 전에 사실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언론에 공개돼가지고 또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었어. 댓글 한 수천 개는 달렸을걸?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원래 7년 중임 제한하려고 그랬어. 근데 단임한 거야. 이 얘기를 했어요. 고맙죠? 여러분 고마우시죠? 자, 그래서 막 네티즌들이 댓글 달고 난리가 났었어요. 자, 그래서 7차 개헌은 뭐라고요? 대통령 간접선거고 7년 단임입니다. 됐죠?
네,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81년. 자, 전단 정부입니다. 자, 전단 정부는요, 그 두 가지 축으로 가요. 제가 앞에서 80년대 얘기하면서도 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권위주의적 강권 통치, 그리고 또 하나가 유화 통치.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왜 이거 안 넘어가니? 되잖아. 자, 그럼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데, 자, 해볼게요. 첫 번째, 권위주의적 강권 통치는 뭐냐면요. 그 민주화 세력들 있죠? 민주화 세력들은 박살을 내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이런 것들은 정말 박살이 나는 거야. 근데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유화 정책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 유화 정책의 가장 대표가 요거 제가 앞에서 10년 단위로 정리하는 거 먼저 할 때 살짝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요 기억나세요? 3S 정책. 됐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먹혔던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 먹혔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앞에가 너무나 겨울공화국이야. 그러니까 유신이 진짜 살벌했던 시기예요. 됐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노래 뭐 하나 잘못해도 다 금지곡이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사상범들 막 계속 생기고. 여러분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이제 일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술 끝났어. 그리고 나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술 먹어요. 그 술 먹다 좋다. 그리고 술 먹다가 그다가 뭐 정부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지. 아 진짜 도대체 박정희 대통령은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돼요? 일단 정부의 비판적인 얘기를 했죠. 박정희 대통령 뭐 하는 거야 그랬잖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핵심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각하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이야. 됐죠? 살벌한 시기야. 그러니까 40대 남자가 버스에서 내리다가 술 먹고 버스 탔다가 버스 운전기사랑 싸운 거야. 그래서 이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 운전기사한테 이 공산당보다 못한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년 이하의 징역이야. 왜냐면 북한 찬양이죠. 무슨 얘기냐면 운전기사가 어떻게 했길래 북한보다 못해. 이해돼요? 그러니까 정말 꼼짝마 살벌한 시간. 밤 12시가 되면 앞에서 얘기했죠. 다 집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새벽 6시가 되면 전 관공서에서 새만운동 노래를 틀어줘요. 그래서 새벽종이 울렸네. 그럼 이거 지난번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 일터로 나가는 거야. 됐죠? 그래서 살벌했던 시기야. 그런데 모든 걸 다 풀어주는 거죠. 유화정책.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같이 맞물리는 거야. 여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경제가 좋다 그랬잖아요. 3조 호황기. 그래서 사실은 이 80년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여러분 제가 80년대부터는 좀 어렸지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기억이 솔직히 잘 안 나는데 이 시절은 저도 기억이 좀 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교회 형들 또는 뭐 사촌 형들 부모랑 대학생이 가장 많이 싸우던 시기야. 부모들은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는 거야. 근데 진짜 대학에 간첩들이 와 있다는 거지. 우리 멀쩡했던 애가 대학만 가면 데모를 하는 거야. 빨갱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모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냐면 얼마나 살기 좋아졌어. 경제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여러 볼거리도 많아졌고 거기다가 이때 유화정책을 많이 하는 게 여러분 해외여행 자율화 있죠? 이것도 전두환 정부 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교복 자율화.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제 교복이 없어져요. 그래서 참고로 저는 교복을 안 입은 세대야. 저는 교복을 못 입어봤어. 저희 위에 선배들은 까만색 교복을 입었고요. 저희 밑에 세대들은 그러니까 세대가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대. 그래서 범죄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요 밑에 세대부터 저희 후배부터 교복이 다시 나왔어. 근데 그때 교복은 좀 되게 이쁜 교복이야. 이게 막 시커멓고 뭐 무슨 뭐 광산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교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 파란색, 빨간색에서 뭐 되게 이쁜 교복들 뭐 이제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복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교복 못 입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옛날에 이제 수능에서 수업을 할 때 그 재학생들은 수업을 야간에 하잖아. 그러면 이제 뭐 수업을 뭐 9시에 시작하고 10시에 시작하고 뭐 이렇게 시작하면 꼭 늦는 여학생이 있어. 맨날 정기적으로 한 10분, 15분 늦어. 근데 처음에는 내가 말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기적으로 늦는 거야. 근데 문제는 사복을 입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집에 가서 교복 갈아입고 왔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너 왜 늦냐? 너 왜 늦어? 너 맨날 늦어.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가 늦게 끝나서 맨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그럼 교복 갈아입을 시간이 있냐? 그랬더니 여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교복이 싫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상해. 야, 교복이 얼마나 예쁜데. 막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변태.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뭐라고? 내가 그랬지. 그래서, 잠깐만요. 여긴 반응이 왜 이래? 자, 그래서, 어쨌건, 말 잘못한 것 같은데요? 자, 계속 해볼게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유아정책이에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대감할 건데, 이때, 그러니까 국가 최대 사업이라는 88 올림픽이 전두환정부에서 유치가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 경제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올림픽도 개최하는 우리도 선진국 간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국가가 홍보할 때야.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대학만 가면 데모하는 걸 부모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경제도 좋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현대 경제의 가장 활황기는 여러분 박정희 시대가 아니라 그랬잖아. 경제는 전두환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80년대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학생들 자녀들이랑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맨날 싸우는 거야. 됐죠? 자, 그다음 85년에서 이건 통일가정에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85년 이산가족 상봉 요거 하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요거 딱 하나 있어요. 됐죠? 이게 최초야. 기억해야 돼. 됐죠? 그리고 이게 사건이 어떻게 발단이 되냐면 84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 모르셔도 돼요. 저 혼자 할 테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뭐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뭘 외워? 우리 이미 굉장히 자세히 공부하는 거야. 84년에 대한민국의 수해가 엄청났어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진짜 뭐 집이 좀 낮은 저지대들은 다 물에 잠긴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학교도 다 휴교하고 학교도 물에 잠긴 거야. 밑에는 막 운동장이 뭐 운동장이 아니야. 그냥 수영장이야.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84년에 북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남북의 상황이 어차피 계속 안 좋을 때야.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뭐라 그랬냐면 의외 말을 한 거야. 대한민국한테 힘드냐? 쌀이라도 좀 지원해 줄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전두환 정부가 뭐라 그랬겠어요? 닥쳐. 이게 예상된 시나리오잖아. 그런데 전두환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 힘드냐? 쌀 좀 줄까? 그랬더니 전두환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고마워 이렇게 된 거야. 북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제 뭐 쌀 뭐 다 가져오라고 갔나 이 새끼들 모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쌀을 진짜 잔뜩 모아갖고요 대한민국에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 쌀 이때 먹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들 다 쌀을 한 가마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 북한 쌀 왔다 그래가지고 그날 굉장히 빨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북한 쌀로 밥을 하시고 북한 쌀 먹어보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북한 쌀을 딱 먹었는데 밥을 딱 입에 넣고 나서 대화가 없어졌어요. 씹을 수가 없어. 씹을 게 없어. 쌀이 이상해. 그래서 씹잖아요? 그러면 가루가 돼.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떡볶이랑 떡국만 먹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좋아진 거야. 그래서 역사상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건 전두환 정부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통일정책에서 나오는 거야.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전두환 정부는 이거밖에 없어요. 통일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이루어진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5공화국의 마지막이에요. 자, 87년 박종철 고문실 사건인데 자, 요 얘기만 살짝 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됐죠? 사실은 이 전두환 정부의 두 얼굴, 그러니까 유화정책과 강경통치에 대한 이 두 얼굴이 86년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86년에, 그러니까 여기 86년은 제가 여기다 쓸게요, 그냥. 86년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개헌, 청원, 서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개헌, 청원, 아까 여러분 유신 때 개헌, 청원 기억나요? 몇만인? 100만인. 됐죠? 이번엔 딱 10배야. 그래서 개헌, 청원, 1000만인 서명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장충체육관에서 선거인단, 간접선거 하잖아. 그래서 전두환을 뭐라 그러냐면, 체육관 대통령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전두환은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박정희는 완전 달라. 이러쿵 저러쿵 해도요, 여러분 박정희는요, 3번이나 국민의 손에서 뽑힌 사람이야. 직선으로. 5대 6대 7대. 그런데 전두환은 아예 그게 그냥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12.6 아까 말씀드렸던 12.12 사태 이후에 정권 잡고 그다음에 그냥 대통령이 된 거 아니야. 간접선거로 지들끼리. 그런데 그대로 간접선거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게 86년부터 일어나냐면 81년에 전두환이
1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랬지. 간접선거로. 그런데 8차 개헌의 내용이 뭐라고요? 7년 단임. 그러면 보세요. 81, 82, 83, 84, 85, 86, 87 보세요. 87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87년 말에는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시에 민주정의당 후보로 나온 게 누구냐면 노태우예요. 근데 이 간접선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어차피 지들끼리 해서 노태우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86년에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 추진협의회라 그래서 민추협이라는 게 먼저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김영삼이 민주산악, 여러분 민주산악회라는 게 지금도 있죠. 민주산악회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헌청원 서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왜냐면 이대로는 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까지 있죠? 자,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 정부의, 전두환 정부의 비윤리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터지는 사건이 뭐냐면, 자, 86년, 이게 86년 똑같아요. 86년 부천 선거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천 선거문 사건도 당시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일명 그 권인숙 사건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학생인데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언론에 권양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다가 지금은 이제 나중에는 권인숙이라고 실명이 다 공개가 됐고 지금 이분이 지금은 미국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권인숙이 서울대생인데 사실 이제 이제 인천 그러니까 부천 쪽에 가서 공장에 가서 소위 말해서 예전에 이제 저희 선배들은 80년대 선배들은 그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태일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노동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의식화시켜내고 그다음에 이들에게 그 노동 이제 근로기준법도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자신들의 권익을 찾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노동 현장 속으로 막 들어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권인숙이라고 하는 서울대 대학생도 가서 이제 그 활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방학이나 뭐 휴학이나 이런 이제 시간을 뭐 내서 자기가 공장에 가서 일을 좀 한 거지. 그런데 그러다가 문제는 경찰한테 걸린 거야. 그러니까 대학생인데 위장 취업을 한 거지. 아니 왜냐면 여러분이 공장의 사장이라면 갑자기 무슨 편의점 알바도 아니고 무슨 뭐 식당 알바도 아니고 아니 여대생이 와서 공장에 취직한다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럼 취직을 안 시켜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거 위장 취업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경찰한테 걸렸는데 권인숙이 자기가 대학생이고 이런 의도로 했다라고 다 이걸 사실은 다 얘기를 한 거야. 다 그러니까 실토를 한 거죠. 무슨 말이 됐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엄청난 성고문을 당한 거야. 그런데 이게 일제강점기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가 여기서 지금 입으로 참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간 수준이 아니야. 그렇게 안 해. 왜냐면 원래 이 성고문 같은 걸 왜 하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그 자존감, 의지가 무너지는 가장 대표가 그 사람이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수치스럽게 느꼈을 때야. 그러니까 이건 원래 많이 해요. 이전부터. 많이 해서도 특히 일제강점기 같은 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성고문을 당한 거죠. 그런데 성고문을 어느 정도로 하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밖에 나가서 입을 못 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서 밖에서 입을 열면 우리 엄마들이 목을 맨다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목을 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강간 수준이 아니야. 상상 그 이상이야.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성고문을 당한 거야. 권양이 서울대 권양이.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더 이상 이 땅에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아무도 말을 못하니까 계속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언론에 나와서 이걸 폭로한 거예요. 이게 바로 86년 대한민국을 떠들썩게 하게 했던 부천 성고문 사건이야. 여기가 됐죠. 이러면서 이제 이 정부의 비윤리적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87년도 넘어가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 5.5공화국 전두환 정부 그러면 이걸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두환이, 여러분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이전의 과거 문제가 부담스러운 박정희보다 역사를 더 중시했던 대통령이 없어요. 그리고 5.18에 가서 이 사실 그 엄청난 학살을 한 사실은 전두환만큼 비윤리적인 사람이 없죠. 그런데 전두환만큼 윤리를 강조한 사람이 없어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전두환이 정말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의야. 그래서 5.5공화국 때 전두환 정부의 정당이 뭐냐면 민주정의당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출문제도 그대로 나왔거든. 그래서 이거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이 5.5공화국 때 국정 목표가 뭐가 있냐면 정의사회 구현이에요.
이게 50 때 국정의 목표야. 정의사회 구현. 그래서 여러분 전두환이 정의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정당 이름도 정의당이야. 이해됐죠? 민주정의당. 그래서 이제 보통 짧게 그냥 민정당 이렇게 불러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정의사회 구현. 근데 이런 사실은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86년에. 그러다가 결정타가 뭐냐면 자, 1월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져요. 됐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시죠. 그래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연속되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박종철은 당시에 서울대 84학번 인문학과 학생인데 이 친구는 원래 데모하는 친구가 아니야. 근데 서울대생이니까 그냥 신림동 앞에 자취했던 거야. 그런데 당시에 80년대 그러니까 학원 운동하다가 민주화 운동하다가 학교에서 잘리고 그다음에 지명수배돼서 도망다니는 선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선배 중에 한 명이 와서 박종철한테 왜냐면 서울대에 지금 자취하고 있으니까 와서 하룻밤만 재워달라 그런 거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재워주든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든가 뭐 둘 중에 하나지. 아니야? 재워놓고 신고 전화해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뭐 파렴치범도 아니고 절도범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재워준 거야, 박종철이. 그러니까 이제 자꾸 선배 갔어. 그런데 문제는 그걸 이제 이렇게 조사하던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경찰, 국가정보기관, 뭐 국정원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때는 이제 그 안기부인데. 근데 이제 보니까 박종철 집에서 하루 자고 간 거야. 그래서 박종철 부른 거죠. 그래서 이제 취조가 시작된 거야. 근데 이게 유명한 타국 사건이야. 그래서 경찰이 야, 너 왜 재워줬어? 야, 너도 데모하지? 그리고 책상을 탁 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박종철이 훅 하고 심장마비로 죽은 거야. 그래서 이게 정부 발표예요. 이게 유명한 타국 사건이야. 그래서 취조 과정에서 경찰이 책상을 탁 치니까 박종철이 훅 하고 심장마비로 죽은 거야. 여기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박종철의 시체를 부검했던 의사는 진실을 아는 거지. 그래서 박종철의 흉부를 갈랐는데 양쪽 가슴을 갈랐는데 양쪽 폐에 물이 가득 찬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여러분 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폐로 가? 큰일 나. 야, 물 마시면 왜 폐로 가? 공기가 폐로 가야지. 물 마시면 식도로에서 위로 가야지. 그런데 뭐라고요? 폐는 기도랑 맞닿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양쪽 폐에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건 뭐야? 물고문 중에 죽은 거지. 물고문 중에. 근데 문제는 이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잖아. 왜냐하면 이 사실을 부검의만 알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다음에 절대 가족한테 말하면 안 되지. 만약에 우리 가족이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가족도 위험해지는 거야. 아니 여러분 비밀을 감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냥 입을 못 열게 하면 되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비밀을 혼자 아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부검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내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근데 이 사람이 캐톨릭 신자야. 천주교 신자. 그래서 이제 캐톨릭 신자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이게 진실을 자기는 아는데 말을 못하잖아. 그래서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한 거야. 그 고해성사하면 양쪽에 들어오잖아요, 신부님이. 근데 하필이면 거기 들어온 신부는 또 무슨 죄야. 그래서 이게 또 들으면 안 될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제 임등기는 당나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부검의가 고해성사를 하고 고해성사를 하는 중에 이게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는 신부도 이제 뭐 떨리겠죠. 덜덜덜덜덜덜덜 막 떨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이거 올린 거야. 그리고서는 이제 신부가 들었는데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지금도 뭐 집회나 그러면 십자가 이렇게 메고 나오시는 신부님들 있잖아요. 정의사회 그러니까 사제단 정의사회 구현 사제단 모르세요? 그 신부님들 십자가 메고 나오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캐톨릭 단체에서 그러니까 언론사 인터뷰를 잡아준 거야. 그리고 그 부검의가 나와서 진실을 폭로한 거예요. 이러면서 87년 1월이 되면서 자 전국을 강타하면서 일파만파로 커진 사건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로 이어지는 거야?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요. 되셨죠? 자 그럼 본격적인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갈게요. 자 근데 전 보세요. 자 그래서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4.19 혁명 그러면 반드시 누굴 기억해야 돼? 김주열. 그 다음에 87년 6월 민주항쟁 그럼 누굴 기억해야 돼? 박종철을 기억하셔야 돼요. 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 제가 다음 주 광고할게요. 다음 주 광고. 오늘 제가 수업을 좀 빨리 끊으려다가 결국 못 끊었는데 여러분 다음 주 수업은요. 제가 짧게 갈게요. 됐죠? 거짓말. 그러지 말고. 아니요. 사람 못 믿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빨리 가는데 다음 주에 뭐 할 거냐면 원래는 이게 위너스 클럽 프로그램이거든요. 여러분 저랑 지금 여기 위너스 클럽 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위너스 클럽 원래 프로그램인데 이 문제는 시간이 너무 늦어져. 그래서 제가 야사 시간에 부를게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누굴 부를 거냐면 합격생을 부를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아주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야. 그래서 지방직, 그러니까 전라도 지방직 공무원 하다가 그 다음에 그만두고 나와서 교육청 공무원 하다가 그 다음에 교육청 공무원 하면서 자기 꿈이 국회직이야. 그래서 국회 이제 들어가는 공부를 또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해서 지금 현재 국회직 공무원입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 그 직렬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이 갔으니까 말만 정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 상담할 때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의 가치가 되게 크잖아요. 여러분 수험 공부를 할 때 절대 자신의 가치를 낮추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눈앞에 보이는 점수 따위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의 직렬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 생각하셨던 것들을 막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 이제 뭐 숫자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많이 휘둘리시면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신 있게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 의외로 임용이 됐다가 그만두고 나오는 친구들 여러분 또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자신의 꿈과 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속 도전을 했던 거야. 그리고 특히 사서직 들어갈 때는요, 여러분 국회직 들어갈 때는요, 국회가 되게 어렵잖아요. 공무원 시험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육청 공무원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일 끝나고 밤에 새벽에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3시, 4시 전에는 잔 적이 없는 거지. 그리고 아침엔 바로 또 출근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러 여러분처럼 아침 특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출근하고. 그리고 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랑도 엄청 싸우고.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얘기 들으면서 보니까 야, 친구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학교생들 오면 제가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저도 되게 많이 배워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도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꿈을 향해서 계속 간 거죠.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너 성격 이상하다 그랬대. 너 사회 부적응자라고. 왜냐면 공무원을 2번 했는데 2번 때려칠 정도면 넌 부정하라는 거야. 그래서 너 병 걸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막 싸우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동생한테 만약에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대충 할게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충 하면 그냥 철수죠. 그 예를 들어 내가 철수였어도 내가 아들이었어도 나한테 이랬겠냐고. 내가 딸이라서 지금 그만하라 그러는 거냐고. 그리고 뭐 엄청 싸우면서 공부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국회직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름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친구 한번 부를게요. 됐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요거 수업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질의응답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위너스 클럽이나 이럴 때 합격생들을 주기적으로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또 얘기도 하고 궁금한 거 질문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거 촬영할 때 하나만 알아두세요. 동영상 하시는 분들. 제가 여기서 그냥 얘기했는데 동영상으로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그냥 오세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여기 현장에 오시면 돼요. 됐죠? 네. 그래서 저 제주도인데요. 그럼 죄송해요. 근데 그때 올라올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그러면 다음 기회에. 왜 그러냐면 절 찍는 건 상관이 없는데 현직 공무원들은 영상 잘 안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찍는 거 싫어하는 거 제가 다 이해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합격하면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 궁금한 거 질문해 보시고 그러면 그거 대답하는 그 과정은 영상은 찍지는 않겠습니다. 됐죠? 그건 양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조심해서 들어가세요.